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미국 경제가 불안해서 달러가 약세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약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율이 어려운 이유는 달러가 약해질 때는 미국이 힘이 빠지면 달러가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중요한 게 환율인데요. 이상하게 환율이 높아요. 지금 1388원? 뭐 90원 요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환율에 관심이 많아진 게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환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 8월 중순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더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 뭐 미리 좀 환전을 해놔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필 또 이때가 지금 관세 협상까지 맞물리면서 환율이 어떻게 방향으로 가는 건지 미국이 의도하는 게 뭔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단기 환율 전망이라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예. 사실 5, 6월 달에 환율이 1350까지 내려갔을 때 다들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더 빠진다 이랬는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나니까 30원이 한 번에 뛰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관세 협상 때문에 긴장감이 생기니까 환율이 쉽사리 못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단기 환율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단기에 우리가 어떤 환율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성장률 갭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은 연초에 2% 성장을 얘기했다가 지금 성장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둔화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0.8을 바라봤다가 성장률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긴 하겠지만 성장률의 갭은요, 차이의 갭이 조금 좁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환율에도 투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높았던 환율이 조금 숨을 죽일 것 같다. 요게 기본적으로 3, 4분기, 4, 4분기를 바라보는 환율의 기본적인 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봤던 게 1350 바로 밑을 봤어요. 저는 뭐 하반기로 가면서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뷰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가는 그 굴곡이 숱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다양한 협상들도 있고 중간에 이벤트도 많아요. 참고로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 중에 올해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뭐가 있냐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경주에서 합니다. 그때 이제 각국 정상들이 많이 올 거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시진핑 주석도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큰 행사예요 그게. 에이펙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환율 얼마 깎을까요 이런 얘기보다도 아마 그 이전에 환율에 대한 얘기들도 아웃라인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런 이벤트 같은 걸 떠나서 일단 연말까지 갔을 때는 환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올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그렇게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별로 이제 관세 어떻게 만드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관세 만드는 게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뭐 좀 과도하게 맞았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펀더멘탈 기반의 환율 전망은 거기서부터 이미 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틀에서는 펀더멘탈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다양하게 벌어지는 이 협상들 있죠. 이 이슈들이 환율을 가서 계속 흔들어 놔요. 그래서 단기로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재임 기간에 단기 환율 전망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결국에는 원하는 건 첫 번째, 관세 협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시장 개방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개방했고 필리핀, 베트남도 시장 개방하면서 미국산 비행기 50대 사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맞아요. 깡패죠. 보잉. 그러니까 보잉이 갑자기 확 뜨잖아요. 이게 원래 미국의 내구재 수주를 보면은, 내구재 수주 지표를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은 오래 보면 내구재 수주 지표에서 항공기하고 방위비 들어간 거 제외하고 보거든요. 이게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와, 항공기 어떻게 만들지 그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거 그 국가들한테는 항공기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네 시장 개방해라, 미국이 너네한테 수출할 때는 관세 제로 이렇게 하면서 시장 개방 어거지로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한테도 뭐라고 있는 거냐면 일본한테도 결국에는 뭐 쌀 시장 조금 열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미국산 LNG 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미국산 자동차 너희들도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 비행기 사라, 마찬가지로 비행기 거기도 팔았어요. 그 다음에 EU한테도 시장 개방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LNG 7,500억 달러? 엄청 사는 거예요. 7,500억 달러. 1,000조 원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7,5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세계 10인데 4,000억 달러예요. 그 2배예요. 와, 그러면은 러시아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러시아가 코너에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한테 계속 뭐 압박하고 하는 게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하고도 연관이 되죠, 당연히.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그래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낮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을 갖다가 유가를 낮추면서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도 사실 빨리 끝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첫 번째는 시장 개방해라. 예. 이게 첫 번째 경제고 두 번째는 미국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한테는 5,500억 달러 투자 받는 걸로 얘기하고 네. 유럽한테는 6,000억 달러 투자 받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 잠깐 정리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두 가지 요구합니다. 시장을 열어라. 그럼 시장을 여는 건 상대편 쪽에 시장이 생기는 거죠. 왜 열라고 하냐면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려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사업을 시작해요. 요 앞에서 가게를 하나 차리는 식당 하나 차린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식당 하나 차릴 거예요. 딱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님이 걱정되니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좀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장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고 싶어서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살 사람을 찾아놔야죠. 그러면 시장을 개방시켜 놓으면 거기에 팔 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저기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여는 게 식민지에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 원료 갖고 와서 그렇죠. 팔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예. 사실은 이제 상대편 국가를 갖다가 문호를 개방을 하면은 예. 우리나라 제조업을 키웠을 때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팔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그럼 이제 식당을 사람을 어거지로 이제 끌어다 대신 예,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식당을 열면 되지 않습니까? 예. 식당 열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조업을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고객 돈으로 하는 거. 그렇죠. 저 투자금 대시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당황스러운 게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투자한다면서요. 예. 둘이 말이 달라요, 미국이랑. 근데 이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우리 쪽에 전격적으로 신규 투자다, 전부 다. 공장 짓고 이런 데 신규 투자할 거다. 그리고 펀딩을 해서 날 주면 이 펀딩 받은 이 돈으로 내가 어디 투자할지를 결정할 거다. 거기서 수익금 나오는 건 10%는 주고 90%는 우리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자금이 넘어와서 이 자금을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전체를 100으로 보면 2, 3%밖에 안 된다. 트럼프가 말한 건 2, 3%다.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대출이나 투자는요.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죠. 예. 보증은. 예.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저를 보증해 주실 거예요. 예.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예. 그럼 돈이 안 넘어오죠. 안 넘어갔죠. 예. 언제 넘어오냐면 망했을 때 그쵸. 넘어오죠. 예. 그러니까 우발 채무잖아요. 아. 그냥 채무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채무잖아요. 그럼 얘는 이쪽이 쓰러지기 전에는 돈이 안 넘어오는 구조잖아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보증을 많이 하고 싶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쵸. 트럼프는 다 받고 싶은 거고.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증을 싫겠죠. 그렇죠. 보증이 2%고 투자가 90%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계약서를 뭘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서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액션 플랜이 뭔지 이게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이 5,500억 달러를 그냥 확 질러놓은 거예요. 근데 둘이 말이 다른 거죠. 싸움 날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나중에 이거로 이행했다 안 했다 말 이제 뭐 서로 좀 다툼이 나올 거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다툼이 나오는 걸 떠나서 어쨌든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갖다가 주고 시장을 여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딱 이번에 투영돼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보나마나 얘기하는 게 시장 열어라. 그리고 미국에 투자해라. 이 두 가지를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겠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베센트가 그 얘기를 해요. 네. 미국은 더 이상 소비국이 아니다. 우리는 생산국이 되고 싶다. 그리고 중국 너네가 살아. 너네가 소비국을 하고 우리가 생산국을 하고 이 그림을 가자. 중국한테 그래서 그렇게 딱 정확히 얘기하면서 중국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오픈업. 너네 시장을 열어라. 열어 제껴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네. 그걸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물건을 팔아야 돼요, 딴 나라에. 네. 그래야지 무역 적자가 줄거든요, 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물건을 덜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나라 물건을 딴 나라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시장 개방도 필요하고 여기서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건을 만들려면 제조업에 설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공장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죠. 이게 제가 왜 여기서 고민이 생겼냐면 달러라는 거는 네. 미국이 찍어내잖아요. 네. 그럼 과거에는 찍어내고 중동은 석유를 팔고 제조업 국가는 저임금으로 석유를 사서 가공품 만들어서 마진 먹고 어쨌든 달러가 펌프질을 돌면서 이렇게 순환이 됐던 그렇죠. 건데 그럼 미국이 찍고 미국이 수출하면은 저 나라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미국 걸 사고 달러는 어디서 또 벌어오고 이 구조가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벌어놓은 건 쓰란 얘기겠죠. 그게 이제 이미 외환 보이고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이 잠깐 보세요. 트럼프가 갑자기 일요일 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약한 달러를 원한다. 근데 위크 달러가 아니라 위커 달러를 원한대요. 뭐냐면 위커는 비교급이잖아요. 네. 이것도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잠깐 보세요. 이게 트럼프가 거기에 딱 의도가 숨어져 있는데 네. 위크 달러는 달러의 약세예요. 네. 근데 지금 달러 약세 가져가면 불안해요. 왜냐면 달러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잽도 날릴 때 조심해서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을 쳐도 분위기가 살벌할 때 농담 치면 총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신뢰가 막 어쩌고 미국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약달러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와 달러 패권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트럼프도 그건 쫄리겠죠. 그래서 위크 달러가 아니라 위커 달러다. 그럼 비교급이잖아요. 예. 그럼 물어봐요. 뭐 대비 약하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보세요. 이게 트럼프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가 세지잖아요. 네. 아까 미국으로 투자한다고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럼 미국으로 투자 자금 가겠죠. 예. 그럼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 달러를 사서 들어올 거잖아요. 예. 그럼 달러가 세지겠죠. 아. 그럼 달러가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조업 융성시켜갖고 시장 열어놨는데 달러가 너무 세면 수출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건 아니구나 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달러가 약했으면 좋겠어. 근데 미국이 센데 어떻게 달러가 약해져요? 근데 딱 가능한 게 있어요. 미국 경제가 탄탄해도 달러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너네가 더 세면 상대국이 더 세면 일본이 그랬어요. 플라자 합의. 80년대에 예.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았는데 예. 일본이 버블로 엄청 성장하니까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더 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엔화가 더 센 상태에서 일본 경제가 너무 강하니까 수요가 세잖아요. 미국 물건을 다 사주면서 수요를 늘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은 거죠. 그럼 아까 1부에서 했던 얘기랑 다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예. 트럼프가 바라보는 거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달러가 결정되는 걸 원한다. 네. 그래서 뭐 저기 뭐 인위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만든다. 이런 얘기 안 한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미국 경제가 불안해서 달러가 약세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약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율이 어려운 이유는 달러가 약해질 때는 미국이 힘이 빠지면 달러가 약해지거든요. 근데 미국이 탄탄해도 다른 나라가 버블 상태로 더 탄탄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약세예요. 그럼 아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수출이 좀 어려워지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재정 적자 정책을 펼치면서 달러가 강세니까 요 정도는 좀 더 해도 되겠네. 추경 막 때리고 경제 좋아지고 그때 수출 막 팔아가지고 달러 회수해 가고. 올해 1분기에 유럽이 예. 돈 쏟으면서 이제 성장 만드니까 예. 유럽의 금리도 올라가고 유럽이 재정 지출하니까 막 저기 유럽 저기 주가도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 GDP 성장률 소비도 올라가고 유로도 엄청 세졌어요.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주저앉은 거거든요. 유럽 쪽이 성장이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너무 좋죠. 미국 경제 나쁘지 않은데 유럽이 더 세서 달러가 약세잖아요. 이 그림을 더 그려가고 싶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도 예. 문을 딱 개방했는데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달러 세고 딱 들어가니까 살 사람이 없어. 능력이 없으면 이거 예. 뭐야 이렇게 되지만 예. 중국이 만약 엄청난 소비 성장을 만약 하면 버블을 일으켜서 소비 성장을 하면 할 거 많죠. 그럼 위안화가 강세일 거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탄탄하더라도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나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항상 멋있고 싶은데 상대가 과도하게 더 멋있어 보이면 그러면 내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죠. 멋지게. 그 물건도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쭉 팔리고. 그래서 환율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임기 때는 취업도 잘 되고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고 수출도 잘 되는 호황 시대였다더라.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실적도 쌓고. 그렇죠. 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시장 개방, 미국에 대한 투자, 예. 그다음에 위커 달러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야 미국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달러 강세 이게 싫으니까 이제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달러를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달러가 결국에는 강세 압력을 받을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강세 압력을 받을 요인들이 생기니까 달러 약세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려는 게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은 제가 뭐 플라자 합의 때처럼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플라자 합의 일본처럼.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된다기보다도 그렇게 되는 걸 바라겠죠. 야. 그래서 상대 국가가 미국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예. 그런 힘을 좀 가져오기를 바라겠죠. 참고로 2017년도에 보면 유로가 강세인데 유럽 주식 엄청 올랐어요. 그때 전 세계 주식이 다 올랐거든요. 예, 그 미국 말고 다른 지역도 미국의 외에 있는 지역도 자산 효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좋고 예. 그다음에 거기 성장률도 양호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뭐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nyway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제품을 갖다가 수출하는 그림 요걸 어떻게든 좀 그려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얘기를 해서 조금 재테크 초보분들 이제 코스피 3,000 넘어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환율이나 달러 얘기 잠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책 내시지 않았어요? 예. 저기 올해 책 제목이, 이제 예. 환율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좀 냈고요. 예, 여기다 이제 그 네네. 배너 한번 띄울 테니까. 네네. 예. 이 환율의 대전환 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을 하고 그다음에 대전환이잖아요. 예. 환율에서는 달러하고 엔하고 금을 짚었어요. 요 셋의 특성을 짚었고 요 셋이 과거하고 다른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대전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부터 보시면 이제 저는 달러에서는 좀 한 가지 좀 바라봤던 부분이 우리나라는 지난 20-30년간 중국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 무서운 뉴스가 나요. 무슨 뉴스가 났냐면 우리나라가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예요. 네. 작년에도 대중무역 적자고요. 올해도 대중무역 적자예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를 상시적으로 벌어들이던 중국이라는 시장이 이제 우리한테는 적자 시장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럼 무역 흑자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말고 미국에 수출을 해서 대미 무역 흑자가 커졌어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랑 그래서 싸우고 있는. 그러면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를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낮추라고 갈굴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후자겠죠. 예. 그러면 예. 대중 무역 흑자, 대미 무역 흑자 이게 G2에서 들어오는 무역 흑자가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우리나라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게 환율에 대전하면서 달러 쪽에서 짚어준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화를 좀 짚었는데 엔화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베 신조의 등장 이후에 그게 2012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일본 엔화가 12년 동안 약세였어요. 엔화가 너무 오랜 기간 약세여서 그때 당시에 100엔당 1,550원 하던 게 지금 850원이에요. 엔화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엔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뛰어요. 근데 물가라는 건 마치 추위라든지 더위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동시에 찾아와요. 근데 이게 에어컨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위가 찾아와도 숨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 더위를 직격으로 맞으기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서민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달려가죠. 그러면 서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 경제가 힘든 거고 그래서 작년에는 기시다 내각이 붕괴됐고요. 예. 이번에 이제 참여연 선거에 무너지면서 자민당의 이시바 내각도 지금 힘들어 예, 보이는 예. 거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맞나 있어요. 그러면 엔 약세가 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추동한 건데 그럼 엔 약세도 이제 한계에 온 거 아니냐? 그쵸. 그렇죠. 그럼 이제 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뭐냐면은 일본이 겪고 있는 3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요게 두 번째 엔화에 대전한 그 포인트가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금에 대해서도 대전환을 짚었는데 금이라는 자산을 바라볼 때 금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질 때 튀거든요. 트럼프는 세계의 경찰이 되고 싶지 않대요. 경찰이 없는 세상은요. 싸워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인도, 파키스탄, 태국이랑 저기 어디죠? 저기 캄보디아. 태국, 캄보디아.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죠? 또 저기 이란, 이스라엘. 예. 너무나 많은 전쟁들을 지금 불과 2, 3년 안에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좀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럼 이런 전쟁들이 경찰이 없어지면 줄어들 것인가 더 늘어날 것인가? 저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네. 이거 똑같아요. 대표님하고 저하고 근무를 하는데 이 사무실 여기서 사무실에서 근무해요. 그러면 사고가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 거냐면 여기 이라크에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둘이 앉아서 근무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수당부터 붙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생명수당도 있지만 당장 뭐부터 생각하냐면 뭐. 보험 가입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세계에 경찰이 없는 시대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세계에 경찰이 없는 시대를 운용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세계에 경찰이 없다는 그 위험수당을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에 골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축통화를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이제 큰 틀에서는 네, 그런 건데 네.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내 포트폴리오에 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값이 그래서 금값이 뛴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 거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골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금값이 그쵸. 오른다가 아니라. 예, 불안할 땐 그만한 게 없죠. 그럼 금값이 뛸 수도 있죠.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그쵸. 탁 튀겠죠. 예.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에 요놈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가지고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달러는 31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와 트럼프의 등장, 엔화는 인플레이션의 등장, 세 번째는 세계에 경찰이 없어진 세상. 이걸로 달러하고 엔하고 금을 한번 조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 네네. 비트코인도 지금 금 가격처럼 막 올랐잖아요. 네. 이게 서로 지금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코인 가격을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대보면 아주 높은 상관성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뛰는 거는 약간 인정을 해준다. 아.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제도권에 들어오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요것만 지키면 보호해줄게 이거잖아요. 보호해주고 인정해줄게. 예.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기관들도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믿음이 더 생겨나는 거니까 수요가 늘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뛴다라는 거라고 보고요. 요즘 보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들을 들어보면은 레이 달리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는 금이나 비트코인을 담아라. 오. 4, 5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씩 코인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투자 수요가. 예. 예, 그것에 대한 수혜를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 전문가가 아닌지라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많이 분석해 보진 않아서 그쵸, 이 정도로만 예. 말씀드릴게요. 그럼 요새 좀 고액 자산가들 네. 문의는 많아요. 비트코인 어때요? 이제 편입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글쎄요, 이미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적어도 저랑 대화하실 때는 제가 뭐 코인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예, 예. 그런 건 있어요. 예. 금을 얘기할 때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견해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 5년 전에 비해서는 바라보시는 관점이 조금은 더 개방적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알트코인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요새 자산가들이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알트코인 물어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네네. 비트코인은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패스파인더다 보니까 네네. 예, 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새 지금 또 시장의 관심이 스테이블 코인이었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영향을 얼마나 좀 주려나 경제.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도 만들려고 하는,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됐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미국 국채가 원원으로 매핑이 되거든요. 예. 그럼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가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 이걸 어떻게 해서든 좀 누르려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해외 송금 국경 외에서의 거래인데, 국경 간의 거래에서도 보면은 이 크로스보더 거래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되게 편하게 쓰이다 보니까 파이낸셜 인클루션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금융 포용이에요. 가나, 나이지리아, 콩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은행 시스템이 발달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 은행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편하게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콩고라든지 나이지리아, 뭐 바하마 이런 나라들은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써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제3세계 같은 경우도 글로벌 사우스라고도 하죠. 그런 국가들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국가들도 달러에 좀 더 흠뻑 젖어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통화라는 건요 널리 쓰일수록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상품권보다는 현찰을 좋아하잖아요. 예. 널리 쓰이니까. 그리고 현찰보다 달러를 더 좋아하잖아요. 널리 전 세계적으로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툴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 널리 퍼지면은 그만큼 달러의 어떤 뭐랄까요, 외부성, 달러가 널리 쓰이면서 달러의 패권을 갖다가 공고화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좀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는 좀 추진하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좀 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크립토 월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크립토 월드가 되게 강하고 뜨겁고 코인 시장이, 두 번째는 달러가 강세일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외환 송금에 있어서 규제가 많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럼 달러가 엄청나게 세지면서 예.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가겠죠. 아. 근데 달러가 예. 엄청나게 세지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잖아요. 국채를 예, 갖다가 예, 소화하잖아요. 예. 그럼 금리가 눌려요. 그럼 돈이 몰리는데 금리가 눌리는 거죠. 예. 그러면 자산 가격이 더 부스트업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뭔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져 이렇게 되면 그 수많은 달러가 소각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빠져나오면서 국채 시장에서 예. 금리가 오히려 되려 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뭐 한 100억 달러가 들어갔다 10억 달러만 살아서 나오니까 90억 달러가 증발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지금 금융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가 결국에는 미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하고 이 신용을 갖다가 같이 마치 삼국지에 보면 11개처럼 엮어놓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좀 예. 생각은 돼요. 예, 그래서 요런 데서 혹시라도 불이 나게 됐었을 때는 빨리 끊고 탈출해야 되는데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묶어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 시장에서 또 어떤 형태의 쏠림을 만들게 될지,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